내 이름은 김서진이다.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야만 했다. 결혼식은 마치 꿈속을 거니는 것처럼 황홀했고 나의 남편이 된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 중 하나인 대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도윤이었다. 그의 옆에 선 나는 온 세상의 여자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신데렐라가 되었고 도윤 씨는 언제나 나를 향해 다정한 눈빛과 애틋한 사랑을 쏟아내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의 미래는 장미빛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다. 첫날 밤을 위해 준비된 프라이빗 별장이자 침실은 마치 지상 낙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방 안 가득 피어난 하얀 백합과 자주색 작약의 향기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달콤했다. 나는 하녀들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예복을 벗고 속살이 비칠 듯 야른 순백의 실크 슬립만 걸친 채 침대에 앉았다. 함께 마신 와인의 오른 취기와 수줍음, 그리고 곧 닥쳐올 황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온몸을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내 남편 도윤 씨가 온 것이다. 터질 듯한 심장을 안고 고개를 숙인 나에게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처럼 늘 가볍고 세련된 걸음이 아니었다. 마치 카페툴을 짓누르듯 무겁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는 위압적인 걸음. 게다가 코끝을 스치는 향기조차 달랐다. 평소 도윤 씨에게서 풍기던 상쾌한 비누향이 아니라 오래된 위스키와 짙은 우디 계열 향수, 그리고 처음 맡아보는 낯설고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남자의 냄새였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 순간 내 심장은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은 분명했다. 도윤 씨처럼 호리호리한 체격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방 안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위협적인 실루엣. 그는 오늘날 패백자리에서 우리 집안을 잘 부탁하네 하며 인자하게 웃었던 바로 그 사람. 대명그룹의 회장이자 도윤 씨의 아버지, 강무헌이었다. 아버님.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앞에 천천히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이글이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 시선은 나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값 나가는 물건 혹은 이제부터 사냥감을 유린할 사냥꾼의 시선이었다. 도윤 씨는 어디에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내뱉자 그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놈은 지금쯤 자기 방에서 얌전히 자고 있겠지?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침대에 앉았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을 잇기도 전에 그는 내 턱을 거칠게 잡아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거센 손길, 뿌리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의 여자가 아니었어. 강무헌의 여자가 되기 위해 대명그룹의 후계자를 낳기 위해 팔려온 거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랑, 결혼, 행복,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두툼한 손이 내 어깨를 감싸더니 나를 침대 위로 밀쳐 눕혔다. 순결한 신부를 위해 준비된 새하얀 이불이 순식간에 도살장 위에 천 조각처럼 느껴졌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애원의 말은 오히려 그의 욕망을 부채질했다. 그는 내 위에 올라타 육중한 몸으로 나를 짓눌렀고 거친 숨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단번에 슬립의 야른 끈을 끊어냈고 찢어지는 섬유 소리와 함께 내 가슴이 훤히 드러났다.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스치며 소름을 돋게 했고 그의 시선은 탐욕스럽게 내 몸을 훑었다. 보아라. 얼마나 탐스러운 몸이냐. 그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임을 확인하듯 거친 손으로 내 가슴을 쓰다듬었고 나는 수치심과 공포로 온몸이 경직되었다. 내 아들은 시도 없이 불임이다. 하지만 대명의 대는 끊겨선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가장 건강하고 귀한 사주를 가진 내 자궁이. 그의 손은 잘 익은 과일을 탐하듯 내 몸을 거칠게 주물렀다. 민감한 살결은 그의 거친 손길에 고통스레 반응했고 나는 비명을 삼켰다. 오늘 밤 너를 안을 남자는 나다. 그는 주저없이 내 마지막 속옷을 찢어냈고 내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무방비로 드러났다.
어둠 속에서도 그 압도적인 크기와 뜨거움은 공포 그 자체였다. 안 돼요. 제발. 마지막 애원이 터지기도 전에 그는 내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잔혹하게 내 안으로 파고들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들었고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의 비명은 그의 육중한 몸 아래서 반쯤 삼켜졌고 순결했던 김서진은 그 짐승 같은 욕망 아래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짐승처럼 움직였고 나의 고통은 오히려 그의 쾌락을 더욱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는 내 골반을 단단히 움켜쥐고 자궁 깊숙한 곳까지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듯 거칠게 허리를 찔러댔다. 침대 헤드가 삐걱이는 소리,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나의 고통스런 신음이 어우러져 마치 지옥의 교향곡처럼 방 안을 메웠다. 나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바라보았다. 저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마치 나를 집어삼키는 그 늙은 짐승의 탐욕처럼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포효하듯 내 안에 뜨거운 무언가를 쏟아냈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나는 침대에 무기력하게 널브러졌다. 그의 것이 내 안에서 역겹게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나를 탐하기 시작했고 한 번, 또 한 번, 동이 틀 때까지 그는 나를 지칠 줄 모르고 유린했다. 내 몸은 그의 체액과 내 피,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새벽의 푸른 빛이 통유리창을 물들일 무렵에야 그는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몸에서는 지친 기색 하나 없었고 오히려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넌 내 거다. 내 아이를 가질 때까지 매일 밤 너를 찾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샤워 가운을 걸쳐 입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섰다. 나는 찢어진 슬립 조각과 더럽혀진 시트 위에 누군가가 쓰레기처럼 내던진 폐기물처럼 버려져 있었다. 사랑을 속삭여야 할 신성한 밤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유린당한 지옥의 밤으로 끝이 났다. 그 이후 며칠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 식음도 전폐했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녀들은 억지로 내 입을 벌려 영양죽을 밀어넣었고 귀한 몸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강무헌의 명령 아래 나는 철저히 감시되고 보호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 씨가 내 방을 찾아왔다. 그는 문턱에서 망설이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이 무정자이며 후계자를 이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광적인 집착 때문에 완벽한 대리모를 찾기 위한 몇 년간의 작업 끝에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 나의 집안, 학벌, 외모, 심지어 사주팔자까지 모든 조건이 그들의 입맛에 맞춰 철저히 선별된 결과라는 것.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나는 웃음이 터졌다.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깨달았다. 이대로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것,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짐승에게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것,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픽이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안의 눈동자는 지옥불보다도 더 뜨거운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몸뚱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이 몸을 무기로 삼겠다고. 나는 드레스룸으로 향해 가장 관능적인 붉은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레스는 걸을 때마다 매끈한 허벅지를 아슬아슬하게 드러내며 보는 이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도발적이었다. 욕조에 몸을 담근 뒤 향이 강한 머스크 계열의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나는 준비를 마쳤다. 그날 밤 나는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어 스스로 강무헌의 서재로 향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놀라지 않았다. 나의 요염한 차림과 당당한 눈빛에 그는 마치 흥미롭다는 듯 피식 웃었고 나는 조용히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입고 있던 드레스의 어깨끈을 천천히 내렸다. 붉은 실크가 스르륵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졌고 나는 완전히 벗은 채로 그의 앞에 섰다. 아버님. 나는 가장 관능적인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제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다가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았고 그의 욕망이 이미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제가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요. 그러니 부디 아버님의 가장 뜨거운 것을 제게 주세요.
이 몸이 아버님의 씨앗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그의 가슴에 입술을 맞췄고 혀로 천천히 그의 살결을 핥았다. 내 도발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나를 들어 올려 서재 한가운데 놓인 책상 위에 거칠게 눕혔다. 그날 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뒤엉켰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에 떨던 희생양이 아니었고 그의 쾌락에 반응하며 그를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의 움직임에 맞춰 허리를 흔들었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발적으로 웃었다. 그가 내 안에서 절정을 느끼며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직감했다. 이제 그는 내 것이다. 그의 욕망은 이제 내가 손에 쥐고 흔드는 족쇄가 되었고 나는 그것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걸 확신했다. 밤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나는 책상 위에서 그의 몸 위에 그대로 올라탄 채 내려오지 않았다. 그의 젖은 가슴에 뺨을 기댄 채 심장 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흥분에 빠르게 뛰고 있는 그 심장 안에는 이제 전과는 다른 미세한 떨림이 존재했다.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과 매혹이 뒤섞인 낯선 감정.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널브러진 내 옷이 아닌 그의 셔츠를 집어 입었다. 그의 향기가 배어있는 셔츠는 마치 내 두 번째 피부처럼 느껴졌고 허벅지를 겨우 가릴 정도로 짧은 길이는 오히려 더한 유혹으로 다가왔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잔에 술을 따랐고 아직도 숨을 고르고 있는 그의 입술에 잔을 가져다 대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기운 차리셔야죠, 아버님. 대명의 미래를 만들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내 목소리는 나른했고 행동은 마치 오래도록 곁을 지켜온 애첩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는 나를 잠시 빤히 바라보다가 의심을 접은 채 내가 건네는 술을 받아 마셨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 그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틈새에 내가 던진 중독이라는 갈고리가 단단히 박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의 밤과 낮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로 분리되었다. 밤이 되면 나는 그의 가장 음탕하고 충실한 암컷이 되었고 더 이상 끌려다니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그의 욕망을 연구하는 학자처럼 그의 손길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파악했다. 그가 어떤 속삭임에 흔들리고 어떤 자세에서 무너지는지 나는 철저히 내 몸을 도구 삼아 그를 길들였다. 때로는 순결한 첫날밤처럼 수줍게 몸을 떨며 그의 정복욕을 자극했고 때로는 내가 먼저 그의 위에 올라타 거칠게 허리를 흔들며 그를 짓눌렀다. 나는 그의 귀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음단패설을 속삭였고 그의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혀로 핥으며 그의 남성성과 자존심을 내 발 아래 굴복시켰다. 그는 날마다 더 깊이 나에게 빠져들었고 결국엔 그가 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내게 안기는 꼴이 되었다. 밤의 침실 안에서 대명그룹의 절대 권력자 강무헌은 나 김서진의 노예일 뿐이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나는 다른 가면을 썼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현숙하고 품위 있는 며느리가 되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별채에 요양 중인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고 병약한 그녀는 나의 차분하고 정숙한 태도에 빠르게 마음을 열었다. 나는 그녀의 말벗이 되어드리며 집안의 속사정, 직원들의 성향, 강무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가장 혐오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파악해 나갔다. 도윤 씨 앞에서는 죄책감과 연민으로 가득 찬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연기했다. 괜찮아요, 도윤 씨, 이 모든 건 제 운명이겠지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의 눈물과 체념 앞에서 그는 더욱 괴로워했고 나에게 속죄하기 위해 안달했다. 나는 그의 죄책감을 이용해 회사 기밀이나 회장 외부 일정 등 겉으로는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정보들을 하나둘 빼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내 복수극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집안의 하인들 앞에서도 나는 온화한 표정으로 대했지만 내 말 한마디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차가운 권위가 서려 있었다. 이제 나의 말은 곧 강무헌의 의중으로 해석되었고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나는 인테리어부터 식단, 파티 기획까지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바꾸어 나갔다. 집안의 모든 것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의 색으로 물들어갔다. 이 거대한 저택은 이제 그의 제국이 아니라 나만의 무대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내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리고 생리가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다. 나는 강무헌의 주치의를 별채로 불렀고 맥을 짚던 늙은 의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그는 몇 차례 더 맥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임신이십니다. 사모님. 맥이 굵고 힘차니 아이는 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의원을 물리고 한참 동안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내 안에 나의 피와 그의 피가 섞인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나의 원한과 지옥을 양분 삼아 복수의 칼날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강무헌을 내 침실로 불렀다. 평소와는 달리 나는 옷을 벗지 않고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채 그를 맞았다. 침대에 앉힌 그 앞에 다가가 그의 손을 조심스레 내 아랫배 위에 올려두었다. 아버님,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안에 아버님의 핏줄이 자라고 있어요. 대명의 새로운 주인이 될 아이입니다. 순간 그의 눈이 놀람과 황홀함으로 커졌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내 배와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토록 나를 짐승처럼 탐하던 남자의 눈에서 경건함이 비쳤고 마치 성물을 다루듯 떨리는 손으로 내 배를 쓰다듬었다. 정말이냐? 정말. 오늘 주치의에게 확인받았어요. 아들이래요. 다음 순간 그는 어린아이처럼 나를 안고 웃고 또 웃었다. 오랜 세월 그를 괴롭혔던 후계자에 대한 집착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 그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나를 향한 눈빛은 더 이상 욕망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광신도처럼 신앙을 향한 숭배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나는 단순한 대리모나 침실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대명의 미래를 품은 여신,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집안의 모든 권력은 내게 집중되었다. 강무헌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일이라면 파리 한 마리조차 용서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기세였다. 나는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다. 나를 무시했던 하인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별채에 머무는 시어머니는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도윤 씨는 아이를 임신한 나를 더욱 어렵고 불편해했으며 이 괴이한 가계도의 희생양이자 내 복수국에 가장 가까운 관객으로 점점 고립되어 갔다. 나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직 형체조차 희미한 생명에게 속삭였다. 아가. 너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란다. 너는 이 어미의 원한과 내 아비의 탐욕이 뒤섞여 태어난 아름다운 괴물이야. 내 손끝에 반응하듯 뱃속의 아기가 작게 꿈틀거렸다. 나는 천천히 웃었다. 무럭무럭 자라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하며 가장 잔인한 아이가 되어야 해.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그 남자를 가장 완벽하게 속이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마지막엔 그 심장에 비수를 꽂는 날 어미의 복수는 완성될 거야. 나는 대명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이 화려한 제국의 심장 깊숙이 심어진 시한폭탄이다. 내 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손에 넣는 그날 나는 웃으며 이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임신 소식이 전해진 뒤로 집안의 모든 권력의 중심은 내가 되었다. 대명그룹의 회장 강무헌은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아이를 품은 성스러운 여인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욕망보다도 광기 어린 애정과 복종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밤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하루를 통째로 지배하는 여자가 되었고 그는 매일 아침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했고 매일 밤 내 배에 속삭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내가 단 한마디 말만 해도 집안의 정책이 바뀌었고 내 눈길 하나에 직원들의 운명이 갈렸다. 그는 날이 갈수록 나의 기분과 기호에 더욱 집착했고 나는 그 집착을 능숙하게 요리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손안에 넣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기력이 약해졌고 외부와의 모든 연결이 끊긴 그녀는 마치 유폐된 수녀처럼 고요하게 사라져갔다. 도윤 씨는 더 이상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죄책감과 불안, 혼란과 모멸감이 섞인 그의 눈빛은 마치 물속에 가라앉는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고 나는 그를 일부러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집안 하인들조차 그에게 말을 붙이기를 꺼렸고 이제 그의 존재는 그저 나로 인해 지속되는 이름뿐인 후계자에 불과했다. 나는 그에게 가끔씩 따뜻한 말투로 찾아가 죄책감을 건드리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도윤 씨, 괜찮아요. 당신이 직접 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말은 칼날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찔렀고 그는 점점 무너져갔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척하며 모든 정보를 끌어냈다. 대명의 주주회의 일정, 신사업 기획 자료, 투자 방향, 그리고 강무헌이 절대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내부 자료까지. 도윤 씨는 자신이 죄를 갚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그의 순진한 자책을 무기로 삼아 한 발 한 발 복수의 단계를 쌓아 올렸다. 어느덧 임신 6개월 차, 내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대명 안팎에서는 신이 내린 축복이라며 축하 행사가 이어졌다. 기자들은 드디어 대명이 진정한 후계자를 맡는다는 찬사를 쏟아냈고 강무헌은 자식보다 내 건강과 기분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나는 외부 일정에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대명 여인의 이미지에 나만의 우아함과 지성을 더입혀 차세대 안주인으로 찬사를 받았다. 나는 이미 이 제국의 진짜 주인이었다. 단지 아직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가 끝나지 않았을 뿐 그날 밤 나는 드레스룸 깊숙이 숨겨두었던 한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조용히 모아놓았던 증거 자료들과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무헌이 젊은 시절 저지른 불법적인 해외 자산 운용, 불법 공사 자금, 은폐된 산업재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족을 짓밟았던 과거의 증거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가. 조금만 더. 내가 태어나면 우리는 시작할 거야.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곱고 단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제국을 삼키는 독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마침내 나는 분만실로 들어갔다. 대명병원의 최고 의료진과 간호 인력들이 총출동했고 언론은 병원 앞을 에워싸며 대명그룹의 후계자가 탄생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강무헌은 마치 직접 아이를 낳는 것처럼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수술실 앞에서 서성거렸고 도윤 씨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옆에 서 있었다. 긴 진통 끝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분만실 안에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간호사가 아이를 내게 안겨주었고 나는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안녕, 아가. 드디어 왔구나. 아이의 볼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나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고 강무헌은 전면에 나서 대명의 피를 이어받은 후계자가 태어났다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발표했다. 그 순간부터 나와 아이는 대명그룹의 상징이자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화는 내가 직접 설계한 저주받은 성서일 뿐이었다. 나는 출산 후에도 회복이 빠른 편이었고 곧장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잠든 사이 나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이름 없는 계좌, 가명으로 등록된 부동산, 조세 회피처로 이동된 자산들, 전직 임원들의 증언, 해외 법률사무소와의 계약 문서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이 모든 폭로가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셋업을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조각, 바로 도윤 씨였다. 나는 그를 별채 정원으로 불렀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오후, 그는 말없이 내 앞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깃들어 있었다. 도윤 씨. 나는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말해줄게요. 당신이 평생 몰랐던 이야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 그는 고개를 들었고 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가면을 벗었다.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복수였어요. 당신 아버지가 내 가족을 짓밟았고 나는 그 대가를 받아내러 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침묵도 죄예요. 도윤 씨, 당신은 알면서도 외면했고 그 침묵이 오늘의 대명을 만들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전 세계 수백 개의 언론사와 금융기관, 법률자문단, 정부 감사기관의 모든 자료가 자동 발송되었다. 게임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부터 뉴스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대명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폭로, 회장 강무헌, 불법 증여 및 은폐 정황 포착, 내부 고발자, 전격 등장.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파란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강무헌은 사색이 되어 외부와의 통화를 시도했고 임원진은 줄줄이 집안으로 들이닥쳤다. 도윤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단 하루 만에 대명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폭로와 추가 보도를 이어갔고 검찰은 강무헌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별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나는 모든 것을 예상했고 그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다. 강무헌은 결국 나를 찾았다. 그의 눈엔 분노도 실망도 욕망도 없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서진아. 그는 마침내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난 그냥 나의 몫을 돌려받았을 뿐이에요. 그 아이는 내 아이잖아. 나는 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뭐라고? 당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쓸 수 있었어요.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후계자. 그는 당신의 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명을 이끌 사람이 아니에요. 대명은 이제 끝났어요. 그의 눈이 점점 흐려졌고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장면이 나에겐 가장 완벽한 심판이자 복수였다. 그날 저녁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침실로 돌아왔다. 아기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겼어, 아가.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이 제국의 마지막 불씨까지 꺼뜨리는 것, 그리고 다시 나만의 세계를 시작하는 것.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듯한 침묵이 대명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아기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준비해 두었던 작은 가방을 들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모든 서류와 자금, 신분증명서, 새 여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이곳을 떠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타이밍뿐이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나는 아이의 볼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가자, 아가. 이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강무헌은 어젯밤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도윤 씨는 끝내 아무 말도 없이 방 안에서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이미 나와 세상의 연결을 끊은 채 오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그들의 눈빛엔 공포와 경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누구도 마주치지 않고 대문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뒷좌석에 올라탄 나는 창밖으로 저택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대문, 깎아지른 담벼락, 수십 개의 감시 카메라, 수천억의 자산과 권력이 쌓여있던 이 황금빛 감옥.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는 유리탑이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저 집은 언젠가 나에게 천국처럼 보였던 곳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철저히 설계된 지옥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옥의 심장에 불을 지핀 시한폭탄이었다. 이제 그 불길은 저 스스로를 태우며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 공항 근처의 작은 호텔에서 하루를 묵은 뒤 나는 미리 예매해 두었던 해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내에 앉아 아기의 이불을 조심스레 덮어주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가속이 붙으며 나의 지난 삶이 점점 멀어져 갔다. 이 아이는 이제 나의 피와 복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는 나의 해방이자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이름 없는 작은 나라에 도착했고 조용한 해안 마을에 정착했다. 사람들은 나를 외국에서 온 과묵한 여자로 기억했고 아이는 그곳의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를 벗삼아 천천히 자라났다. 시간이 흐르며 내 얼굴엔 새로운 삶의 평온함이 자리 잡았고 내 마음속의 증오조차도 어느덧 바람에 씻겨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잊지 않았다. 나의 이름은 김서진. 나는 한 시대를 불태우고 사라진 여자다.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대명그룹의 몰락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키운 아이가 성장해 나처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복수는 없기를, 증오는 없기를, 오직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만이 깃들기를.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웠고 다시 태어났다. 조용한 바다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사랑해, 아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고 내 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다.